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는 1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소환합니다. 야당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토건업자로부터 8억 3천만 원을 받았고 정치자금이라는 표현도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대선 후보 2차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2차 컷오프에서는 예비 후보 8명에서 4명으로 압축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1월 9일쯤부터 위드 코로나로 갈 조건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2,200명대가 될 전망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A조 3차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시리아를 2대1로 이겼습니다. 후반 44분에 터진 손흥민의 결승골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뉴스 퍼레이드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죠. 김만배 씨가 오는 11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어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소환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산실 서버도 추가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첫 소식은 정준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개발 특혜를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을 약속하고 이 가운데 5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모 회계사의 녹취록 속 로비 정황도 캐물을 계획입니다. 김 씨가 지난해까지 화천대유에서 빌려간 473억 원의 행방도 확인 대상입니다. 검찰은 어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하나은행 실무자 이모 부장도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장을 상대로 금융권 사업자보다 화천대유에 더 많은 배당이 가도록 설계한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산서버실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직원들의 이메일과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서 초안에 있던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갑자기 빠진 이유와 이 과정에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사들의 녹취록을 제출한 정모 회계사도 어제 재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관련 의혹이 방대한 만큼 수사팀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모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19개 사건의 핵심 열쇠로 계속해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을 확보한 야당 인사는 유동규 씨가 구속영장에 적시된 8억 원 외에도 추가로 8억 3천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을 저희 취재진에게 공개했습니다. 또 김만배 씨와 정모 회계사, 남모 변호사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자금 분배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녹취록을 확보한 이 인사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와 관련해서 김만배 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지나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유동규 씨가 올해 1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2013년 미래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 씨로부터 3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대장동 TF에 소속된 한 의원이 확보한 정모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별도로 8억 3천만 원이 오간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모 변호사 등이 사업 초기 박영수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서 20억 원, 토건업자 남모 씨로부터 30억 원을 빌렸고 이 가운데 8억 3천만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는 문장입니다. 나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던 2014년에서 2015년 초 이 씨에게 대장동 토목사업을 따내기 위해 20억 원을 건넸다가 사업에서 배제된 뒤 2019년 4월 김만배 씨가 건넨 100억 원을 이 씨로부터 받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록에는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3명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나는 정치자금을 대야 하니 당신들이 더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이 야당 인사는 전했습니다.
동업자 간 이익 분배를 논의하면서 이른바 50억 약속 멤버에 대한 로비 비용을 떠넘기는 과정에 정치자금이란 용어까지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 야당 인사는 정치자금이란 표현은 한 차례 등장하지만 이 자금이 누구에게 전달된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 대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조속한 수사와 FIU의 철저한 자금 조사를 통해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 씨는 100억 원을 받은 경위와 녹취록에 등장하는 8억 3천만 원 등을 묻자 취재진과의 연락을 차단했고 유동규 씨 측 변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나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어제 성남시 삼선 시의원이자 시의회 의장 출신 인사가 화천대유에서 근무 중인 사실을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그는 화천대유 부회장 직함으로 시청과 시의회를 상대로 대관 로비를 해왔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성남시 의회를 상대로 로비 자금이 전달됐다는 녹취 내용까지 나와서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성남시 의회 의장 최모 씨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부회장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는 최근 화천대유가 대장독 의혹 중심에 서자 지인들에게 친하게 지내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준공검사를 잘 끝내게 도와달라고 해 입사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 지인은 김만배 씨가 요즘 성남시 측에서 깐깐하게 굴어 화천대유가 어렵다며 시의회나 시 쪽에 아는 사람이 많을 터이니 최 씨에게 잘 부탁한다며 부회장 직함을 준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도 시의회 의장 경력을 살려 시청 쪽 로비 등을 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동 아파트 단지 준공검사 과정에도 최 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역할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최 씨는 화천대유에 입사하면서 1억 원에 가까운 연봉 외에도 따로 성과급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선 성남시 의회를 상대로 한 화천대유의 금품 로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50억 원은 아니나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취재진은 최 전 의장에게 여러 번 연락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공수처가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전화 녹취를 복구했죠. 그런데 이 녹취에 김 의원이 우리가 고발장을 써서 보낼 테니 검찰에 접수하라는 말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누군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수처는 조성은 씨가 제출한 휴대폰에서 통화 녹취 2개를 복구했습니다. 녹취 파일이 만들어진 시점은 지난해 4월 3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보냈다고 조 씨가 지목한 날입니다. 녹취에는 김 의원이 조 씨에게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줄 테니 접수시키라고 한 뒤 검찰색을 빼야 한다,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해야 한다는 말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두 번째 통화에서 내가 고발하면 검찰이 시킨 걸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 조 씨가 고발하는 게 좋겠다고도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공수처는 여기서 말한 우리가 누구인지에 수사에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말한 우리가 고발장 작성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라면 지시한 검찰 윗선이 누군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선대위 등을 뜻한다면 검찰 측을 상대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MBC가 통화 내용 속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급됐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는 원본을 들을 권리가 있다며 공수처에 녹취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가 다음 달 9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27명. 오늘 발표될 확진자 수도 2,200명대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전국의 유치원과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2까지 올랐습니다. 아직 개천절 연휴 영향이 반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글날 연휴까지 다가오고 있어 확진자가 늘어날 우려가 높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더 늘어나도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과 관련해 정은경 질병청장은 처음으로 구체적인 날짜를 밝혔습니다. 11월 9일쯤 되나요? 아마 그 정도로 추정될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은 10월 마지막 주.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2주 뒤인 11월 둘째 주쯤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체계를 적용해 볼 수도 있다는 설명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접종 인센티브 등 위드 코로나 전환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대장동 관련해서 정모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이 의혹을 풀 열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막바지로 접어든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네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TV조선 단독 취재 내용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장동 TF에 소속된 야당 의원이 확보했다는 정모 회계사 녹취록에 의하면요. 유동규 씨가 구속영장에 적시된 8억 원 외에도 8억 3천만 원을 더 수수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김만배 씨하고 남모 변호사, 정모 회계사가 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야당 인사의 전원이긴 하지만 이 정치자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뭐 휘발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있는 거죠. 그런 휘발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구속된 혐의가 뭡니까? 하나는 업무상 특경과서의 배임이고 하나가 맞습니다. 뇌물인데 뇌물의 내용을 보면 5억 3억이 돼 있어요. 5억 원은 누구한테 받은 거냐? 김만배로부터 올해 1월 달에 5억 원을 받은 걸로 돼 있고 또 2013년에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이 있는 건데 이 외에 야당 의원이 확보한 녹취록에 의하면 8억 3천만 원이 더 있다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8억 3천만 원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유동규가 김만배로부터 11억 8천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새로운 내용으로 본다면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오히려 김만배와 남모 변호사, 미국으로 도주했던 남모 변호사, 정모 회계사 등이 3명이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정치 자금을 대야 하니까 당신 둘이 더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다라는 게 지금 녹취록을 들어본 야당의 전언이란 말이에요. 아마 추측하건대 김만배 씨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정치 자금이라는 게 규모가 얼마나 되고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됐을까가 의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녹취록이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녹취록이 있다는 것은 아마 검찰에서 인지하고 수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나는 정치 자금을 대야 하니 당신들이 더 분담해야 한다. 이런 대화 내용이 오갔대는데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동업자들의 뭐 공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이렇게 얻어내기 위한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고요. 사실일 가능성도 있고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녹취록 내용만을 봤을 때는 정치자금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배당금 처음 나온 게 2018년도면은 아마 2020년 총선 내지는 뭐 보궐선거가 올해 있기는 했었지만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예상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야당의 주장에 의하면 녹취록이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주장에 의하면 뭐 이재명 후보가 받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추정인 것 같아요. 대선이라고 얘기한다면 추정입니다. 추정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확인된 건 뭐냐면 유동규 씨가 받았다고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8억. 또 하나는
곽상도원 아들이 받았다고는 50억. 예. 성격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건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녹취록에 의하면 전원에 의하면 김만배 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3명이 대화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남 변호사 같은 경우 과거에 한나라당 청년위 부위원장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주로 이 설계 초기부터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다면 제가 핵심은 하나는 검찰에서 얘기하는 유동규 씨의 8억에 대한 정확한 성격, 예. 그걸 파악하는 문제랑 또 하나는 곽상도는 아들이 받았다고 하는 50억의 성격. 저 이 두 가지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50억 예. 클럽이라고 얘기되는 예. 명단은 정확히 지금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알 수 맞습니다. 없습니다만 5 내지 6명에 대한 내용들 같은 경우가 나와 있는데 예. 거기에 공통점 50억이라는 거죠. 그럼 네. 이 50억에 대한 성격이 뭐냐라는 것을 다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녹취록에 나온 내용들, 확인 안 되는 내용들보다 더 중요한 건 확인된 50억의 성격, 그다음 유동규 씨가 받았다고 하는 파악의 성격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예. 이 성격이 확인돼야지만 그 계좌 추적과 연동시켜서 어떤 뇌물이든 뭐든이 전달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미리 추정해서 어떻게 쓰였을 거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이 두 가지 성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문제가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녹취록과 관련돼서는 카더라. 저희가 그거를 뭐 네. 사실 확인을 아직까지 할 수도 없고 녹취록 내용이 진실인지 사실인지도 저희로서는 정말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거를 취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예. 정치자금이란 표현은 한 차례 등장하지만 이 자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맞습니다. 언급이 된 것이 없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제 모든 인물에 대해서 자금 흐름을 조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드러난 거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 녹취록의 진위 공방과 관련해서 녹취록이 작성된 경위를 봐야 돼요. 예.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녹음한 녹취록이 제출됐다 그러면 그런 이제 녹취한 사람의 어떤 진술이 있어야 되지만 예. 저것은 본인이 녹취해가지고 본인이 제출한 거거든요. 그러면 증거 능력도 인정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녹취록은 원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는 않는데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녹음해가지고 본인이 제출했고 예. 녹취록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3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거기에 등장한 핵심 인물들은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모 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농담으로 했다라고 하지 경위나 그 발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을 하지만 거기에 그런 기재가 있다, 그런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부인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녹취록에 나와 있는 대화의 그 정황은 사실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돈의 흐름, 누구한테 얼마 줬고 누구한테 얼마 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이 자금이라는 것이 왜 형성됐냐면 사업이 성공했으니까 형성이 됐고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썼겠죠. 그렇다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단계는 몇 단계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허가 단계고요. 그다음에 지주 작업 단계고 그다음에 나중에 어떤 뭐 여러 가지 드러나는 비리들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단계의 면에 비춰볼 때 어디에 자금이 쓰였을지에 대한 본인들이 시나리오를 작성을 합니다. 보통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자금이 흘러갔을 것이다. 예. 그런 연유에 거기에 따라서 자금 추적을 해야 되는데 성남시도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소식이 안 들려오는 거에 보면 아직까지 성남시는 압수수색했다는 소리는 아직 못 들었어요. 맞습니다. 도시개발공사까지는 했지만 예. 따라서 이런 성남시가 애당초에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전적으로 맡겨서 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 뜰을 주주로 참여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애당초에 권한의 원천인 성남시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일부 언론에서는 혹시라도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눈치는 뭐 누군지 다 아마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녹취록 내용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돈의 흐름이 어떤지를 밝혀내야 되는 것 같은데 화천대유나 천하와 동인 같은 경우는 고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들로 포진이 돼 있는데 이분들과 만약이지만 자금 흐름과 이 관련해서 상의를 했다면은 검찰에서 이거 찾아내기 쉽지 않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자금을 로비 자금으로 썼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영장이 발부된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그 액수가 8억 원이라고 적시가 돼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직 고위 그 법조인들 뿐만 아니라 정관계 관계자들 지금
유동규 씨는 성남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지만 지금 로비와 관련해서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은 여야를 가리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야권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50억 클럽 관련해서는 7명이 사실상 뭐 박근혜 전 정권과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좀 짙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지금 녹취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한 700억 원을 유동규 씨가 받기로 했다. 그런데 이런 금액 자체들 물론 허황되긴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이 언급되고 있고 이 700억이라는 금액이 산정된 게 총 이익의 한 25% 정도라고 본인들이 맞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구체성, 실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들여다봐야 할 것이고 이 700억, 한 400억 원 정도를 이 화천대유가 초기에 장기 대여금 형식으로 현금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돈이 어디로 가서 종착지가 어디에 귀속해 있는지 분명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총선을 앞두고서는 한 1,000만 원 단위로 계속해서 현금 인출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돈이 그럼 정치권과는 완전 무관하게 흘러 들어갔는지 이거는 뭐 여야 이런 부분을 떠나서 반드시 검찰 그리고 네. 지금 경찰도 짚어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대장동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민주당 대선 경선 종료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갈등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배임의 혐의가 있는 거는 또 눈에 보이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이거는 가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된다면 민주당에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거죠. 경선이 종료되지 않은 순간 마지막까지 사실은 지지자들한테 호소하기 위한 경선 캠페인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악재다. 우리 모두에게 악재다. 이재명 후보가 다 책임져야 될 상황이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저는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이 다 죽는다고 봐요. 우리는 치열하고 정정당당하게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원팀이 되겠습니다. 하나같이 원팀을 하자고 외치겠지만은 그게 쉬운 일이냐 이게. 네, 서른 의원 이낙연 캠프에서 선거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동선거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구속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 가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세 수위를 굉장히 높였어요. 구속 후보가 구속. 네. 금기어잖아요, 금기어. 정말 금기어입니다. 네. 정말 예. 금기어인데 저 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깔려 있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 생각해보자. 이 불안한 후보 이재명 후보가 계속 후보로 선출돼가지고 검찰 수사가 진행돼서 유동규와의 연관고리가 나와서 구속되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당이 망한다. 민주당이 망할 수 있다는 게 거의 저 이야기고 또 박용진 후보도 잘못하면 민주당이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는 건데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내일 있을 경기 경선, 모레 있을 서울 경선 이틀 남겨놓고 마지막으로 정말 하는 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냉정하게 본다면 플랜 B라는 의미에서도 생각해 봄직하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게 첫째 플랜 B 가동이 당 지도부가 이미 방향을 정했다. 예. 송영길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장동 사업 박수 받을 일이다라고 이미 방어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경선 끝나고 나면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재명 지키기에 나서겠다라고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처음에는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했지만 네. 당이 이렇게 나오고 이재명 후보처럼 저렇게 강하게 방어막을 친다면 청와대에서도 개입하거나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어져요. 그렇군요. 자, 이재명 지사 또 추미애 후보 대장동은 우리에게 악재가 아니다 이 편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우리의 지지자 3분의 1은 이재명 후보 지지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정말 말 그대로 금기어입니다. 만약 서른 의원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다면은 야당에서도 그렇고 사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 단어를 꺼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하신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개연성만으로 구속되었다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 우리 정치사에서 구속 안 될 만한 사람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그렇죠. 더 그런 거 대부분 다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의혹을 제기하면서 훨씬 더 과장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서른론 같은 경우는 이낙연 캠프 내에서도 선거 기간 내내 좀 과다한 얘기들을 많이 평가했던 분 발언이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막판이구나. 민주당 경선이 막판이구나. 결선 투표가 불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좀 과도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진심이라고 얘기한다면 서른 의원을 비롯해서 이낙연 캠프에서 말했던 많은 분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제보에 대해서 국민에게 밝혀야 돼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위험하고 위태롭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판단하는 내부의 근거를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 제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 왜 전 계속하고 제보를 안 있어요.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예. 것처럼 경선이 끝나기 전에 제보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그러네요. 제보하지 않으면서 구속감이라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 이런 이낙연 캠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 저는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정권 재창출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제가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지 처리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 구조화에서. 네. 저는 이낙연 캠프의 서른 의원이 이낙연 캠프 전체 흐름보다는 서른 의원 개인적인 막판의 하나의 승부수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당 후보에게 구속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기본적인 예의, 도의, 이건 무슨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런 것이 아니고요. 민주당 지지층에 대해서도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그렇군요. 지금 여론조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워낙 많은 여론조사가 나오고 일부에서는 오른 경우도 있지만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재명 지사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상당히 높이고 있는데 당 지도부 이재명 후보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의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인천시 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 성남시 행정의 하나 우리가 돋보일 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부터 10km 떨어져 있던 제1공단을 엮어서 하나의 연결 사업으로 묶어냈습니다. 특약까지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해서 5,503억을 공공 환수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힘당 말대로 이재명 후보가 설계했다면 왜 전부 국힘 쪽 인사들에게 돈이 가고 있습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설계자니 뭐니 이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특혜 의혹들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당 대표, 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대장동 사업을 옹호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동 논란에도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될 것이다. 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하고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게 보여지고요. 애당초부터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은 이낙연 지사 측과 이재명 지사 측의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상당히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왔죠. 경선 연기론도 그렇고. 다만 저는 저 부분이 개인의 어떤 신상에 관련된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네거티브로 생각하고 대응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민주당은 저렇게 나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것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사가 뇌물을 수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업무 집행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이 업무 집행 과정이 그럼 정당하냐? 여기에 대한 민주당이 먼저부터 판단이 있어야 돼요. 청와대조차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 LH 사태 때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였어요. 이때는 결정된 의사결정에 정보를 갖다가 취득한 사람이 땅을 사서 이득을 취했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근데 이것은 개발 계획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추진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얻어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정책의 수립 과정이나 집행 과정이 과연 정당하냐에 대한 먼저 당 입장에서 판단한 이후에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저렇게 섣불리 가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비정상적이라고 하셨는데 권은희 의원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경기도에서 민관 사업이 5군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대장동을 제외한 나머지 4곳에서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 관에서 다 환수하는 걸로 돼 있는데 대장동만 유일하게 그게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자, 3차 슈퍼위크 투표율이 온라인 투표율입니다. 70%를 넘었다고 해요.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서로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사실 지금 양쪽이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거죠. 지금 74.7%를 온라인 투표를 기록을 했는데 ALS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한 80%를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굉장히 높네요. 예, 최대치로 조직을 가동했을 거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17만 표라는 그런 매직 넘버에 거의 다가와 오기는 했지만 막판에 이 표를 결집해야만 사실 결선 투표 없이 가야만 안정적인 후보로 옹립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좀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 이낙연 후보로서는 사실 대장동 이슈가 서울 경기권 이전에 이 투표에서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대장동 이슈를 이 표와 관련해 가지고 이 새몰이에 나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도 대장동 특검을 향한 입장을 표명하라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박용진 의원께서는 공교롭게도 특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저는 이낙연 후보님도 이것에 대해 가지고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된다. 저희가 민주당에서 협력할 분들이 있으면 협력하고. 이낙연 후보가 대장동 공세 수위를 높이고는 있지만 특검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특검에 압박을 가하면서 좀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특검을 하려면 민주당에서 일부가 동조를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일 텐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보면 특별검사를 하자는 것은 곧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완전히 몰려서 불가능하다. 따라서 박용진 의원까지도 특검을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유심히 보는 이 대목이에요. 검찰은 이 대목 절대 안 밝히고 못 밝힐 겁니다. 제가 왜 단언하느냐. 검찰은 역대로 보면은 대권 후보들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검찰 태도를 보면 계속 8월 30일 첫 보도가 나온 이후에 한 달 동안 정확히 9월 29일 돼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사를 할까 말까 안 하려고 끝까지 안 하려고 한 거예요. 왜 하게 됐습니까? 정모 회계사가 녹취록을 갖다 공개하고 언론에 공개되고 검찰에 갖다 내므로써 이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연계고리를 밝히는 여부인데 제가 관찰해온 검찰의 태도로 봐서는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청와대도 이미 개입이 늦었다. 청와대에서 일찌감치 이것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에 상관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대통령이 일찍 지시했더라면 그나마 검찰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김호수 검찰은 이미 안 하려고 말씀드렸지만 뒤늦게 청와대에서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미 당에서 방어막이 형성되고 이재명 후보에서 철저히 막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더 강하게 진행될 여지는 별로 없다. 남은 것은 특별검사밖에 없다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신성공 의원께서는 지금 여당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특검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은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특검이 아니라면은 김 교수님 보시기에 대통령 선거 오늘이 10월 8일이니까 3월 9일이거든요. 딱 5달. 5개월하고 하루 남았거든요. 이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민기적거린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왜 검찰이 민기적거린다고 말씀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수사하는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야당으로 왔다라고는 제보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검찰 발언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고발사주 문제 같은 경우 제대로 수사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당 입장에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검찰도 명확한 증거 상황이 나와야지만 수사가 한 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특검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특검을 하는 순간 특검 하자 말자를 가지고 제가 볼 때 3, 4개월 싸울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그야말로 본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수사기관 자체가 말 한 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국민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수사 주체들이 어떤 발언을 잘못 내게 되면 정치 개입이 선거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지금 수사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명확한 증거가 나오게 되면 그때 국민 여론이 반전되겠죠. 저는 국민 여론이 반전돼서 적어도 그 부분에서 명확히 밝히라고 한 입장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이 검찰 수사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히 모르면서 검찰이 어떤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저는 그것도 제가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하나만 걸린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지구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소위 그 고발 사실도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둘 다 검찰 입장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한 발도 나가기 힘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뭐 주가 조작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에 사실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어떤 확실한 증거 없이 잘못 발표를 하거나 수사 결과가 유출됐을 때는 대통령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그 검찰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조금 뒤늦게 했습니다만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도 객관적으로 수사해라라고 하는 하나의 간접적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건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수사 때도 보면은 검찰이 수사하다가 특별검사가 도입되면서 수사 자료를 다 가지고 가고 수사팀의 일부를 특검이 협소하는 형식으로 파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공보검사도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대목은 특별검사 아니면 밝힐 수 없다는 거고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보면 특검으로 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당선되고 나서라도 뭐 당선되기 전이라 그렇게 보는 거고 검찰 수사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 단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 검찰의 수사 행태가 적어도 대선 국민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주자들에 대해서는 절대 개입을 안 하려고 하거나 소극적 자세를 보여왔다는 점을 역사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군요. 일찍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만약에 좀 일찍 했더라면 그나마 검찰이 힘을 냈을 텐데 좀 늦었다. 그리고 지금 수사 진행을 봐서는 이재명 후보까지 올라가는 뭐 그게 나오면 모르겠으나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뭐 설훈 의원이나 일부에서 지적하는 대로 구속인 이런 사태는 오지 않을 거라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월요일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야 공방, 뭐 대장동 이 의혹을 놓고도 뭐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제 국토위 국감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 이재명 게이트의 주제는 당초에 공공개발을 할 건가 또 민간 개발을 할 건가. 당초 이재명 시장이 이 대장동을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는 말씀 들었죠. 소위 굉장히 싸게 땅을 수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분양을 하는 바람에 이게 돈벼락을 맞았다.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합리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당시 신영숙 전 한나라당 의원과 이런 분들이 LH에서 대장동 사업을 포기해라 라고 요약을 했다는 그것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네,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합쳐진 LH가 대장동 부지 공영 개발을 추진했다가 왜 포기했냐? 그거는 뭐 어떤 그 여권에 그러니까 그 당시 여권에 로비 내지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거보다는 성남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좀 몰아주게 한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서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좀 수사계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여야의 주장만 있는 상황인 거고 팩트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얘기하는 게 뭐냐면 2010년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 전신의 출신이 성남시장으로 있었고 대장동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민간 개발업자들이 눈독을 들였던 지역이기도 분명히 하거든요. 그러면서 민간 개발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다가 LH가 그 이후에 공공개발로 바꿨었는데 그 당시에 저 아는 신영수 전 의원 같은 경우가 국감장에서 LH 사장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 민간 투자로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그것 자체가 소위 민간이 어떤 투자에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게 됐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성남시 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도 공영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지금 성남시장이 진행했던 내용들에서 상당히 많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이런 정황을 봤을 때에는 적어도 이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국민의힘과 연관되어 있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뭐 김만배 씨를 비롯한 이런 몇몇 분들의 녹취록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로비 이런 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정황들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나온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분과 관련해서 이후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요즘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LH가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본인들이 연명부를 좀 조작했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포기하게 됐다 이런 소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그 다음 2010년경 이후에 민영 개발을 검토하라라고 직원이 쓴 메모도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자, 그 이전에 공영 개발에서 민영 개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그러면
반민 반관 개발을 시작했다고 쳐요. 예. 그러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뭐 공공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고, 그다음 민영 개발이 있을 때 수천억 원이 민간으로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신경 안 썼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해명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예. 그냥 본인은 환수한 5,500억 원, 그것도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을 확보했다고 말씀 주시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개발 사업에서 10%, 20% 기부 채널을 받아서 다 기반시설로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재명 지사께서 구체적인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 그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군요. 이런.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좀 아픈 게 어제 참여연대하고 민변에서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면서 만약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다면은 화천대유로 들어가는 네. 2,700억 원은 공공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한번은 참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발 사주 의혹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녹취 파일을 복원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예. 공수처가 이 녹취록을 토대로 고발장의 전달 경위 또 목적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4월 8일, 3일과 8일 두 차례 오고 나서 8일에는 김웅 후보의 전화도 받으셨어요? 네,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공개했던 것처럼 대검 민원실에다가 꼭 접수를 해라. 대검찰청이라는 곳은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고 이런 자료를 했다는 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통화를 해서 그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했다 그런 것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통화 네. 녹취 파일이 복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녹취 파일, 녹취록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한 내용은 이 텔레그램 메시지, 손준성 보냄이라는 메시지가 예. 기각되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공수처로 이첩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손준성, 김웅 그리고 조성은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고발장 사주 의혹의 어떤 연결고리는 확인이 됐다. 이후에 공수처에서 조성은 씨가 이미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해봤더니 이 고발장을 받았다는 그 일자에 김웅 의원과 통화한 내용이 복원이 된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의미 있는 부분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 해당 통화에서 김웅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줄 테니 접수시켜라. 그런데 검찰색을 빼야 하니 대검의 고발장을 접수시켜야 한다. 이 말인즉슨 이 우리라는 것은 아마 맥락상 검찰로 읽히는 그런 대화 내용으로도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대검은 직접 수사를 하는 파트가 아닙니다. 왜 대검에 하라고 했는지 이 서울중앙지검에 그 당시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면 이성윤 지검장과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갈등을 일으키고 있던 국면이었기 때문에 뭔가 입맛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또 두 번째 녹취 내용과 관련해서는 내가 고발하면 검찰이 시킨 걸로 오인받을 수 있으니 생각할 수 있으니 네가 여기서 조성은 씨입니다. 조성은 씨가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 이 검찰과의 연결고리를 왜 희석하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지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공수처에서는 이제 김웅 의원이 말한 우리가 누구인지 전화 녹취에 나온다는 그 우리가 누구인지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장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냐, 그 우리가 아니면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이냐 이거를 뜻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수사 방향도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수사 방향하고 적용 법조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저 당시에 저분은 아마 후보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문헌상으로만 보면 우리라는 것은 아마 당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검찰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저것은 사실 직권남용죄하고는 좀 멀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혐의도 일반 공무원이 관여했을 경우에는 그게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이거든요. 그런 게 이미 다 완료가 됐어요. 그렇다면 저것을 계속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만 남는데 그것도 검사 등 공무원이 해당 그
판결문들을 빼줬다라는 것이 나와야지만 유지가 가는 거라서 아마 수사의 진행 여부 또는 수사의 적용 법조 등이 다 달라질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검찰이 이 사건을 넘기면서 현직 검사가 관여된 것 정황이 확인됐다라는 말을 했고 그다음에 검찰이 법무부 장관이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죠. 매우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현직 검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공수처의 관할이 이첩했다라고 그냥 단순히 발표하든지 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공수처로 넘어간 뒤에 공교롭게도 이 녹취록 관련 내용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것은 조성은 씨는 본인이 정보공개 청구했기 때문에 본인을 갖고 있지 않은 거고 그럼 검찰이 이걸 추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또는 공수처만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누출이 됐어요. 근데 누출됐는데 일부 기관마다 그 언론사 기관마다 서로 보도하는 내용도 달라요. 따라서 이 부분은 오히려 김웅 의원을 하루빨리 소환해서 빨리 조사하는 것이 선거 국면에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조성은 씨 통화 녹음 파일이 복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수처에 놔두지만 알아야 될 게니까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조 씨 라디오 인터뷰에서 녹취가 확보되면 공개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조만간 정부 확보를 해서 가능한 시점이 오면 전부 공개를 할 생각이고요.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고는 김웅 의원이 말한 거는 맞죠? 그것도 같이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고발 사주 관련해서 국정원 박지원 원장과 상의한 적은 없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통화한 적은 없으신지요? 사건 이후에 그 한 번 열심히 싸우라 하고 그냥 그러고 끝나셨죠. 자, 본인이 뭐 지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본인도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고 모르니까 이제 공개해 주십사 했는데 만약 공개를 하면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공개가 되는 거고 지금 피의 사실 그 유출은 큰 범죄 행위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땐? 사실 이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람 복사를 허가받는 그 자료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밖에 허가가 안 나고 특히나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서 이 녹취를 공수처가 자진해서 이 조성은 씨에게 공개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피의 사실 공표의 문제도 있고 상당히 또 이게 정치적인 수사라는 오해를 자초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조성은 씨가 이 해당 파일을 입수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걸 이미 제출 형식으로 이 휴대전화를 냈기 때문에 반환을 받을 것이고 반환받은 이후에 사설 포렌식 업체에 또 이것을 의뢰를 하면 이 해당 파일은 이 조성은 씨가 확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파일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은 지금 관련해서 언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도 거론이 됐다 아니다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핵심적인 쟁점적인 부분이라서 조성은 씨가 만약에 확보를 한다면 본인이 공개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개를 할 그런 수순에 접어들 걸로는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조성은 씨 고발 사주 의혹과 박지원 국정원장의 관련성이 의혹이 불거지자 박지원 국정원장과는 그 사건 이후에 짧게 한 번만 통화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사건이 아시는 대로 처음에는 검찰이 야당에 한 고발 사주에 고발 청탁 의혹이었는데 박지원 그 정치 구단 국가정보원장 이름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제보 사주 의혹으로 확 바뀐 그런 경우인데 아시는 대로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가 8월 11일입니까? 서울시내 한 호텔에 이것 때문에 이제 모든 게 지금 흥크러진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박지원 씨도 지금 박지원 원장도 공수처에 입건돼 있잖아요. 정식 입건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고소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했는데 특히나 마지막 부분 윤우진 용산 세무수상 사건 관련해 당시 윤석열 검사가 부장검사가 관여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내가 윤우진 사건을 처음 국회에서 터뜨린 사람이야. 모든 걸 알고 있어. 이 부분을 고발했으니까 저는 당연히 조사를 받을 거고 또 하나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문제 삼았던 부분. 조성은 박지원 만날 때 타 캠프분 성명불상자 1인이 있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이번 기회에 공수처에서 밝혀줘야 돼요. 그렇군요. 통화 내용을 김웅 의원과의 통화뿐만이 아니라 만약 통화 내용을 공개를 한다면 박지원 원장과는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통화하는 게 통상적으로는 균형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이걸 공개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요 오늘 대선 경선 본선에 진출할 후보 4명을 발표합니다.
네, 당원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윤석열과 홍준표 두 후보 중에 누가 선두를 차지할지 관심입니다. 홍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일반 여론조사 70%에 당원 투표 30%를 합산해 4명의 본선 진출자를 발표합니다. 당원 투표율이 49.9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 새로 가입한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당원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만큼 높은 투표율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저도 국민의힘에 들어오고 나서 당원 매각 운동을 저도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한번 결과를 보시죠. 홍준표 후보 측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승부를 뒤집을 수 있다며 특히 젊은 층의 지지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20대, 30대들이 주축이 돼서 저를 압도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최소 3위를 지키겠다는 입장인데 4위 싸움도 선두 경쟁 못지않게 치열합니다. 초반 상승세였던 원희룡, 최재형 후보나 부정선거 이슈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는 황교안 후보, 개혁보수형인 하태경 후보가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2차 컷오프를 통과한 4명의 후보는 10차례 TV 토론을 거쳐 오는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선출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자, 지금 리포트 보신 것처럼 누가 1등이 될지도 참 궁금하지만 과연 누가 막차 4등을 할지도 참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모바일 투표율이 역대 거의 최고다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49%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보다 좀 높은 투표율이고요. 사실 이 모바일 투표라는 게 저희가 중앙선관위 위탁을 해서 하는데 휴대전화로 투표하는 것이라서 이 투표율이 원래 높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조작하기 어려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제 대선 정국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2030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투표를 했지 않았느냐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고 더군다나 이 선거인단의 구성 자격이 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임당원에다가 1년간 당비를 한 번이라도 납부하신 분들은 다 투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아마 투표율이 높아진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 책임당원 28명 외에 지난 8월 말부터 2차 컷오프에 새로 참여하게 된 신규 당원이 2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26만 명 새로운 당원들이 이렇게 또 표심은 어디 갈지 모르겠는데 당심이 기존의 당심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당원들이 급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서부터 국민의힘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겠구나. 거기에 힘을 주자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당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대를 보더라도 소위 60대 이상이라기보다는 20대에서 40대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변화를 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최근 여론조사 지표를 보게 되면 홍 후보에게 유리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해요. 홍 후보가 20대에서 30대 상당히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당원들도 이 세대가 많을 경우 좀 이런 흐름과 편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4인 컷오프에 당원의 30% 그다음에 본 후보 선출에 5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새로 들어간 당원들의 투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의미는 국민의힘이 전체 여론을 수렴하는 현상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하지만 최근 고민은 뭐냐면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의 흐름은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그 흐름이 국민의힘 지지와 연동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흐름은 좋으나 이 흐름들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와 그다음에 어떤 이슈, 아젠다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교정되지 않는다면 유도와 무관하게 새로운 흐름들을 받아안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건 좀 위기로 느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국민의힘이 6월 11일에 전당대회를 가졌는데 지난 6월에 전당대회 선거인단 지역별 당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좀 살펴보면 영남권 당원 비중은 줄어든 반면에 수도권 당원 비중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이것도 이준석 효과인가요, 당대표? 이준석 효과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지금 그전에 이준석 이전에 책임 당원이 이른바 28만 명쯤 됐어요. 이준석 당대표 이후에 26만 5천 명이 늘어났는데 표에 나옵니다만 보십시오.
대구 경북에서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원은 대구 경북의 60대 이상이었는데 이러보니까 수도권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대구 경북의 비중은 31에서 23으로 줄었고 수도권이 30%였던 게 36%로 줄었고 부산 경남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영남권 전체가 굉장히 줄었다. 대신 충청권이 올라가고 호남이 당원이 1,000명 정도 됐다가 이제 12,000명 정도로 늘어났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요약하면 국민의힘의 당원 구성이 이준석 대표를 변했다. 어떻게 변했느냐? 취약 지점이든 20대, 30대, 40대가 적어도 40% 이상 올라간 거예요. 합하면은. 그다음에 수도권이 또 거의 40%가 된 거예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들이 말 그대로 이번에 투표를 많이 했을까?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지금까지 조사와는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봐요. 그렇군요.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은 사실 누가 4위 되겠다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좀 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시간 반 후 잠시 후 10시. 이제 10시에 발표를 하는데요. 10시면 1시간 반 맞죠? 예, 맞습니다. 2시간 반인가요? 예. 2시간. 1시간 반. 네. 1시간 반 후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1, 2위는 사실 뭐 역전이나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별로 안 떨릴 것 같은데 4위 내가 될 것 같아. 많이 떨릴 것 같아. 과연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사실 굉장히 이게 안개 속이죠. 왜냐하면 나머지 후보들, 그 상위권으로 거론되는 후보들은 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그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론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를테면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워낙에 이제 압도적이긴 하니까 이 지지층들이 오히려 윤 후보가 잘 조응할 수 있는 후보를 좀 전략적으로 선택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아마 1시간 반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하태경 의원이 올라가면 좀 활력이 토론회나 이런 이후의 과정에서 어떤 후보는 또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그래서 갈등 국면이 드러나는 부분이 또 이제 검증의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뭐 이렇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그렇군요. 누가 4등이 되도록 사실 오차 범위 내에서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짧게 4등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있을 토론 방식 때문에 그래요. 이게 10번의 토론회를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3번이 1대1 토론이에요. 1대1 토론. A, B가 붙고 CD가 붙고 또 다음에는 BD가 붙고 AC가 붙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번 중에 3번이고 그 3번의 과정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양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4등이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경선의 모습,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4등이 누가 되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1시간 반 후에 4등 후보도 발표가 됩니다. 자, 네 분과 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축구대표팀이 어제 열린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3차전에서 시리아를 2대1로 제압했습니다. 후반 초반 황인범의 선제골로 앞서 나가던 대표팀은 후반 39분 시리아에 동점골을 내주며 무승부를 거둘 뻔했지만 후반 44분 주장 손흥민이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승리했습니다. 최종 예선에선 2승 1무를 기록 중인 대표팀은 내일 출국해 12일 난적 이란과 4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한국 염전이 중국산 소금에 밀려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데요. 4대째 전통 방식으로 천일염을 만들며 국가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곰소염전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시작하자 한 일꾼이 소금밭에 메밀꽃처럼 하얗게 피어난 천일염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소금밭을 밀고 나가는 밀대에 소금 알갱이가 부딪히며 사그락사그락 소리를 냅니다. 전북 부안의 곰소염전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4대째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소금을 수레에 퍼나르는 기계를 제외하고는 70여 년 전부터 사용하던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매년 4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바둑판 모양의 염전이 변산반도를 배경으로 광활하게 펼쳐져서 독특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고 염전 위로 보이는 일출과 낙조도 장관을 이룹니다. 전통 건축 기법으로 지은 소금 창고는 사진작가들의 단골 출사지이기도 합니다.
값싼 중국산 소금에 맞서 전통 방식을 고집한 끝에 최고의 천일염 명맥을 잇고 있는 곰소 천일염업은 지난달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선정됐습니다. 아침에 한장이었습니다.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할로윈 오늘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강원과 충북 곳곳에 약하게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차차 더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부터 본격적인 비가 시작돼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많게는 70mm의 비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낮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21도, 강릉 20도, 대구가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 전국 흐린 가운데 동해안 지역은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다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영동과 경남,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 서울 최저 기온이 14도 선에 머물면서 아침 공기가 한층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